이번 시간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시스템 교육입니다. 현장에서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죠. 재무회계가 2018년 정도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회계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고 보여져요. 대부분은 기장 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대행으로 하고 있는데 한 이 회계 강의를 한 3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 강의를. 그렇지만 제가 강의를 드리면서 하면서 자꾸 현장에 부탁을 드렸었던 거는 이런 거죠. 직접 못 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기장을 맡기시더라도 재무회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맡겨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회계사무소라고 해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정말 잘 이해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장 사무실에서 이렇게 뭐 예산, 결산 이런 부분이 잘못된다고 해도 그쪽에서 지금 뭐 딱히 책임을 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맞다라고 자꾸 우겼을 때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맡기고 있는 편이죠. 그리고 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규칙이 목적 자체가 직접 인건비를 단속하려고 하는 목적이 제일 커요. 물론 회계의 투명성도 보겠지만 이 인건비 부분이 인건비 비율이 고시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속하려고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현재 이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어떤 거냐면 회계 시작 시점 있죠.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세입과 총 세출이 보고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장기요양기관은 저희가 수가를 청구하면 수가 자체가 또 한 달 뒤에 들어오죠. 그리고 급여도 한 달 뒤에 밀려서 나가고 있어요. 본인 부담금도 물론 마찬가지로 한 달씩 밀리고 있고 두 달, 세 달도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료만 봐서 이 기관이 과연 인건비 비율을 정확하게 준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초단체에서 이 사회정보 시스템만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인건비 비율에 대해서 단속을 하려면 현장에 와가지고 직접 자료를 보고 인건비 비율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인건비 비율, 재무회계가 맨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때 보건복지부하고 거의 일주일 정도 제가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분명히 오류가 있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나중에 논의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가 않죠. 그래서 조금 이 재무회계 자체는 이렇게 인건비 비율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건비 비율 준수는 따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는 첫 번째로는 예산의 총칙에 따라서 우리가 제출한 예산 안에서 쓰여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결산 시에 통장의 잔액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정보 시스템 상의 잔액이 일치를 하는지,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급여대장 부분에서 생성된 인건비의 총액과 그리고 지출결의서, 그러니까 통장이죠. 통장에 나간 인건비 총액이 맞는지, 이 정도 세 가지가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에 이론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툴을 실습 파일이라고 올려드렸죠. 그런 것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저하고 오늘 공부를 해 보실 겁니다. 첫 번째로 좀 볼까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의 기본 개념이에요. 회계는 단순하게 봤을 때는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단식부기는 말 그대로 단순한 각종 장부를 기입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들어오면 세입이고 나가면 세출인 거예요. 이게 단식부기인 거예요.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대변, 차변으로 나누어 기입한 다음에 각 계좌마다 집계하는 기장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측을 해서 이 감가상각도 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기업형 회계 부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복식부기가 아닌 단식부기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가 되는 상황이 생겨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계를 정확하게 하시려면 복식부기가 되는, 그러니까 특별회계예요. 복식부기가 되는 상황만 잘 처리하시면 재무회계 규칙은 기장을 맡기지 않아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기간기호가 3으로 시작되는 개인시설이나 기간기호가 2로 시작되지만 단순히 저희 사업만 하는 기관은 특별회계 보고가 없어요. 의무가. 그러니까 원래 2-로 시작이 되면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제가 복지시설로 등록이 돼요. 분류 자체가. 그렇지만 이게 뭐 나중에도 제가 기회가 되면 제 유튜브에 한번 올리겠지만 조금 잘못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2-를 받는다는 거는 조금 법리적인 오류가 있어요. 개인은 3일 받아야 되고 기간기호가 2로 시작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단체 이상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특별회계도 보고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간기호가 2로 시작이 되기는 하는데 단순히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이런 단순 장기요양 보험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특별회계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가이드를 하는 곳들이 많아요. 근데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별회계를 2-이기 때문에 보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곳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아무리 답을 내려도 실제로 우리를 이렇게 지도 감독하는 곳은 저희 허가 주무관청이죠. 그래서 광역단위급은 구청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시단위급은 시청, 군단위급은 군청이겠죠. 이런 쪽에서 우리는 하겠다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고요. 굉장히 조금 이렇게 일률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일관적이지가. 그래서 자기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쉽고 정확한 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별회계가 되는 상황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돈이 들어오면 그냥 세입으로 기장하시면 되고 돈이 나가면 세출로 기장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질문들이 많이 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한 5,000원짜리 음료수를 사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떤 계정 과목에 넣어야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딱히 그게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상자 댁에 선물로 사가지고 가는 거면 기관 운영비로 넣으셔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드셨다고 하면 잡지출로 넣으셔도 되고 직원들 때문에 했다고 그러면 기타 운영비로 넣어도 되고 그 계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시정명령이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부분은 기타 전출금이나 그 다음에 기타 차입금, 그죠? 그 다음 인건비 이 정도에서 시정명령을 하지 나머지는 돈을 어디다 쓰든지 간에 지자체에서는 딱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자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공단에서 보험료에서 나오는 수가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운영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돈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잘못 기장을 했으면 그냥 시정명령 정도예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들이 연연해 가지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에서 계속 하세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맞게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전혀 불이익 같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회계 유형을 좀 저희가 살펴볼게요. 이제 크게 보면 4대 보험료, 그 다음에 퇴직금, 원천세, 기타 공제 이 4가지가 특별회계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4대 보험료 부분은 왜 특별회계가 되냐? 이게 이해하기가 좀 현장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시는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급여대장은 항상 요율이 들어가 있어요. 당해 연도의 요율이. 그래서 요율별로 띄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4대 보험료가 고지가 된 그 4대 보험료는 저희가 맨 처음에 취득 신고를 할 때 그 확정 그 보험료 있죠. 이게 1년 동안 띄어져요. 그리고 1년 뒤에 어떻게 되죠?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서 정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단식부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의 인건비는 올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급여대장에서 요율로 나온 인건비를 항상 기준을 두셔야 돼요. 그러면 고지 금액하고 급여대장상의 4대 보험료 금액하고 상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금 통장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4대 보험 예수금 통장을 만들어서 급여대장상의 4대 보험료를 이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예수금 통장에서 4대 보험료가 자동 이체되게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시면 일단은 급여대장하고 통장하고의 잔액은 맞겠죠. 금액 자체가. 그래서 회계에는 문제가 전혀 없고, 예수금 통장에 남아있는 4대 보험료, 그러니까 대부분 급여대장에 있는 4대 보험료가 더 커요. 여러분들이 항상 4대 보험료 신고하실 때 급여를 좀 낮게 신고를 하시죠. 왜냐하면 국민연금 부분이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많이 신고하는 곳은 없어요. 조금 더 낮게 신고를 하시겠죠. 그래서 항상 금액이 남아있어요. 예수금 통장에는.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예수금 통장에 1년 동안 쌓아놓은 돈들이 3월달하고 5월달에 보수총액 신고할 때 여기 있는 돈에서 정산이 되는 이런 구조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단식부기가 되는 거죠. 우리 운영비 통장에는. 뒤쪽에 제가 좀 그래프를 쉽게 그려놨기 때문에 뒤쪽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퇴직금도 이제 DC형을 쓰시는 경우에는 운영비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바로 걸면 되지 않냐라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근로자가 1년이 다 넘어가지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1년이 안 된 근로자의 퇴직금이 자동이체가 되는 통장으로 반환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인건비로 한번 지출이 됐으면 인건비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Q&A도 보시면 퇴직금으로 이미 이제 그 보고가 된 금액은 퇴직금으로 쓰게 돼 있어요. 저희 운영비로 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통장으로 돈이 다시 리턴돼서 들어와 버리면 회계가 꼬이기 시작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퇴직금도 퇴직금 예수금 통장을 하나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운영비 통장에서 퇴직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다가 퇴직금 통장에서 DC형 통장으로 돈이 이체가 되게 이렇게 해 놓으셔야지 돈이 리턴돼서 들어왔을 때 예수금 통장으로 들어오죠. 운영비 통장으로 들어오면 회계가 맞질 않아요. 잡지출로 맞춘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퇴직금으로 나간 돈이 퇴직금으로 안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세입이 잡히는 거죠. 저희 이제 뭐 Q&A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고 답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퇴직금 관리 부분을 하실 때 DC형은 그냥 나가버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자율적립형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일부 이제 회계사무소에서 이 퇴직금 부분을 보험상품으로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됐냐면, 좀 적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잘못된 거는 금액이 절대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험 상품을 100만원짜리를 저희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 한 달에 적립이 돼야 되는 돈이 100만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급여는 매달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이 100만원에서 적립금, 그러니까 계속 대상자 수가 늘어, 요양보호사 숫자가 늘어가지고 더 는다고 했을 때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넣으면 된다고 그쪽 회계사무소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거꾸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보험상품 자체가 100만원이 빠지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왜 보험상품을 쓰면 안 되냐면, 보험상품 자체가 그러니까 이 적금형, 은행에서 파는,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 나지 않는 상품, 원금 손실이 안 나는 상품을 쓰셔도 돼요. 적립을 이렇게 해 놓으셨다가 이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상품을 깨도 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보험의 앞에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은 절대로 원금 손실이 다 나요. 원금 손실이 안 나는 상품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도 인출이라는 거를 조금 잘 살펴보면 기존에 있는 원금에서 돈을 빼쓰는 거예요. 그러면 해지 환급률 자체가 오르지 않아요. 해지 환급률이 100%가 돼야 원금이 보존이 되고 거기에서 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조금 더 돈이 굴려지겠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돈을 빼버리잖아요. 그럼 원금이 도달하질 않아요. 목적이.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이거를 큰 돈을 주고 나머지 50% 해지 환급률이 만약에 60%다 그러면 40%를 버려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냥 주무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원금 손실이 나는 보험 상품은 원래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자율 적립형을 가지고 한 1년 정도 돈을 모아놨다가 이 돈을 조금 더 뭐 속칭 굴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접 은행에 가셔가지고 뭐 2년짜리 1년짜리 이렇게 조금 금리는 낮지만 이런 상품으로 굴리세요.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보험 상품은 항상 손해를 보고 사고 사례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 보험 상품을 파는 쪽이 그 회계사무소의 직원이냐?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직접 그 회계 관리를 했었던 속칭 이제 지부장이나 팀장급들이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회계사무소에 전화해 보면 그 사람은 우리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이래요. 이게 지금 뭐 한 3년째 4년째 이런 사고 사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었을 때 제일 큰 피해를 본 금액이 한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거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기장료가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저도 기장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원래 저희는 종소세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기장료가 평균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는 생각은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조금 더 싸면 거기에서 싸는 걸로 생각해야지 5만원, 6만원 이런 식의 기장료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른 목적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 면밀하게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런 보험 상품 만들어도 되는데 싸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보험 회계사무소는 선택하셔도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천세도 마찬가지예요. 원천세도 원장님들이 매달 정확하게 원천세를 띄워가지고 매달 신고를 하는 상황이면 운영비 통장에서 직접 나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계속 이 사업을 하면서 지켜보면 뭐 2달을 몰아서 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한 매달마다 띄워 놓으시는데 그죠? 급여대장 상에는 띄워 놓고는 있는데 원천세 신고를 언제 하세요? 뭐 반기별로 한 번씩 하든지 분기별로 한 번씩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잔액이 안 맞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급 합계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급여대장은 다들 잘 이제 아시는 부분이니까 자, 지급 합계에서 뭐를 빼죠?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 빼죠. 그 다음에 원천세를 빼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기타 공제가 있으면 기타 공제, 뭐 본부금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빼는데 이러고 난 다음에 이게 실지급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 원천세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운영비 통장에서 어딘가에는 지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운영비 통장에 남아있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잔액이 안 맞겠죠. 급여대장 뒤쪽에 급여대장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지급액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지급액이 나가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원천세, 기타 공제는 통장에서도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날에. 그래야지 차임 금액에서 누적 금액이 마이너스가 안 나요. 딱 맞게 밖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날은 언제예요? 월급 25일 날이면 이 25일에 업무 처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25일 날 업무 처리만 잘 하시면 잔액은 계속 맞으면서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뒤쪽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타 공제, 특히 이제 본부금 공제인데
본부금을 공제하고 주고 나서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급여로도 안 잡히고 세입으로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타 공제 부분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본부금을 급여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예수금 통장으로 급여라고 이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급여가 총 뭐 10만 원인데, 그죠? 총 급여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기타 공제 금액이 얼마예요? 10,000원 정도가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나가는 금액은 9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10,000원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 대장에는 10만 원으로 카운팅이 되는데 실제로 통장에는 어떻게 돼요? 9만 원밖에 안 잡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9만 원은 선생님한테 따로 보내시고 월급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 본인 부담금도 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급여라고 해서 빼야 돼요. 어디에다가? 다른 통장에다가. 그리고 이 금액 자체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운영비 통장에다가 본인 부담금이라고 입금을 해주셔야지 맞아요. 그래서 총 지출이 10만 원이 지출이 됐다가 10,000원이 본인 부담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안 하면 나중에 아무리 해봐도 이 본인 부담금 금액만큼 로스가 돼서 결산 볼 때 잔액이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럼 꼭 예수금 통장에 빼야 돼요. 꼭 그러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뭐 원장님 개인적인 통장으로 보내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원래 본부금 자체를 공제를 하지 말라고 처음에 가이드를 했어요. 사업 초반 때는. 근데 워낙 이제 그 가족요양보호사 분들이시기 때문에 특히 노인분들은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시잖아요. 은행 가기 힘드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이 회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라고 보건복지부에서 Q&A에서 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특별회계만 어떻게 하는지, 언제? 25일날 아니면 20일날, 그러니까 월급이 나가는 날, 이 부분만 잘 사용하시면 나머지는 다 단식북인 거예요. 그래서 통장만 잘 사용하고 계시면 회계는 좀 몰아서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잔액이 맞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지 저하고 오늘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통장 사용 방법이에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일단은 기본적으로 통장을 잘 사용하고 계셔야 돼. 통장을 잘못 사용을 하고 나서 언제? 회계 연도가 지나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결산이 2020년도분의 결산이에요. 그죠? 그럼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그런데 현재 몇 월이에요? 현재 지금은 22년 2월이에요. 그럼 지금 결산을 보려고 맞추려고 그러면 정산이 안 되는 구조죠. 왜? 회계 연도가 끝나버렸으니까. 정산을 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이 사이 시점에서 정산을 해줘야지 반영이 되는 거예요. 늦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산을 보는 때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곳들이 많은 거예요. 회계사무소에서 결산 조정료를 받는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원장님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장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잘 쓰고만 있으면 결산 조정료는 발생하지 않아요. 왜? 이미 입력이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뒤쪽에서 이제 결산표 자체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끌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조정료를 받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왜? 매달 기장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로스가 생기지 않게 매달 코멘트를 해줘야 돼요. 인건비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잘못 맞춰져 있는지를 코멘트를 줘서 12월 32일 날 최대한 로스 금액이 안 생기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결산 때는 그 입력해놨었던 거를 그냥 불러와가지고 결산만 보면 되는 거죠. 오히려 예산하고 추경이 조금 더 작업이 많지 결산은 원래 쉬워야 정상적인 거예요. 단 이렇게 통장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년 거는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작년 거 결산하는 거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하면 제가 좀 난감하죠. 왜? 어차피 편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회계 연도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의 때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오늘 강의는 이제 올해
2021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 잘 들으시고 통장을 잘만 사용하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단일 사업 운영 시에요. 단일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뭐 방문 요약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목욕만 한다든지 간호만 한다든지 아니면 쥐약관 보호만 한다든지 이렇게 한 가지만 운영을 할 때예요. 그죠? 이럴 때는 통장을 하나만 사용하셔도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수가가 들어오죠. 그죠? 그 수가 통장, 등록한 통장 자체를 그냥 운영비 통장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따로 만드시지 않아도 돼요. 왜? 종류가 하나만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본부금 통장은 따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에다가 이체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운영비 수가 통장 따로 운영비 통장을 따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통장을 두 개를 결산을 봐야 돼요. 이쪽에서 지출이 생겨버리면 합칠 수가 없어요, 통장을. 그러면 상대 계정을 땡겨 와야 되는데 상대 계정을 땡길 때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한 통장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통장은 하나만. 저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운영비 통장 하나만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인 거는. 물론 더 많이 등록해서 사용을 해도 문제는 안 됩니다만 딱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회계를 정말 잘하고 통장 관리를 잘할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는 뭐 여러 개를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만 이제 배워야 하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는 본부금 통장은 따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본인 부담금 어디에 이체해 주셔야 돼요? 운영비 통장에 다시 이체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껌껌이 이체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많이 들어와요. 근데 원래 원칙은 껌껌이 넣어 주셔야 돼요. A 어르신에 대한 본부금이 들어오면 그 금액만큼 넣어 주셔야 돼. 근데 이건 지자체에서 좀 지자체에 여쭤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광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한 달에 몰아가지고 넣어줘도 지자체에서 딱히 그런 부분을 통제하고 그런 거는 못 들어보기는 했어요. 나중에 시정명령이 들어오면 물론 이제 바꿔야 되겠지만 대신 총액이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입결의서가 나오기 때문에 세입결의서의 적요 부분 첨언 내용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총 20건의 본부금이 한 번에 들어간다. 그러면 세입결의서는 한 장이 나오겠지만 거기에는 A 어르신 뭐 5만원, 그 다음 본부금, B 어르신 뭐 7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총액하고 맞아지기만 하면 현재는 딱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업무를 하고 싶으시면 기본적으로 주무관님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운영비 통장에서 급여날 급여 이체일에 급여는 차인 금액을 보내시고, 그죠? 차인 금액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 급여 대장상의 4대 보험료의 총액, 그러니까 근로자 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기간 부담금하고, 이 두 가지를 더한 총액을 예수금 통장으로 이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천세 총액 을 예수금 통장 이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예수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가 되져서 나갈 수 있게 원천세도 예수금 통장에서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게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DC형을 쓰든 자율적립형을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급여 이체일에 선생님의 퇴직금의 총액을 어디에 넣으시면 돼요? 여기 예수금 통장에 넣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DC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자동이체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일 사업하는 곳은 이게 끝이에요. 급여 이체일에 이것만 잘 지켜주시고 이 본인 부담금 처리만 잘 해주시면 어떻게? 계속해서 통장에 잔액하고 결의서에 차인 금액의 잔액이 맞아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12월 32일날 돈이 딱 맞겠죠. 근데 이 처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는
급여대장에 등록된 금액하고 통장에 등록된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조정료 같은 게 나오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복수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 요양, 목욕을 다 청구를 한다든지, 그죠? 뭐 세 가지를 한 번에 운영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가 통장, 그러니까 공단에 등록된 통장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상으로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허브의 용도죠. 공단에서 돈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방문 요양분만큼 수가가 들어올 거고 공단에서, 그 다음에 방문 목욕도 이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통장은 계상을 하기가 어려운 통장이에요. 그래서 운영비 통장을 두 개를 별도로 더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돈이 방문 요양에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렇게 공단 청구액을 이체하면서 세입이 시작이 되는 거죠. 방문 모액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쪽에 수가를 집어넣으면서 세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인 부담금은 수가 통장하고 똑같이 사용을 하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본부금 통장을 따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단 두 가지 서비스를 같이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본인 부담금이 어떻게? 합산되겠죠? 합산돼 가지고 총액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본인 부담금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방문 요양은 방문 요양의 본부금만큼 운영비 통장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본부금의 세입이 시작되는 거죠. 목욕도 마찬가지로 목욕도 따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이제 요양 운영비 통장, 목욕 운영비 통장을 따로따로 우리가 등록을 해서 결산을 보는 거예요. 사업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 대장도 따로따로 나오셔야 돼요. 방문 요양용 급여 대장이 따로 나와야 되고, 방문 목욕용 급여 대장이 따로 나오셔야 돼. 요양도 하고 목욕도 같이 뛰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급여를 두 개를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4대 보험이 들어간다 그러면 4대 보험도 따로 적용을 해주셔야 되고.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시설장님 같은 경우는 요양 쪽에서도 수익이 발생하고 급여가 발생하고 방문 목욕도 급여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총액의 개념으로 해서 한 장으로 넣는 게 아니고 요양에서는 요양분만큼만 카운팅을 해주셔야 되고 목욕에서는 목욕분만큼만 카운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대장상에 있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4대 보험료 그 다음에 원천세를 예수금 통장으로 넣으시는 거죠. 그리고 퇴직금을 퇴직금 예수금 통장으로 넣어주시는 거고 목욕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금 통장은 각각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씩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4대 보험료도 원천세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사업자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합산 금액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따로 쓸 필요가 없이 예수금 통장 4대 보험 예수금 통장하고 퇴직금 예수금 통장 한 개씩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복수 사업을 하면 5개 이상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3개를 같이 묶어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영비 통장이 하나 더 나와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습니까? 이 개념만 이해하면 통장 쓰는 방법은 되게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자, 통장 사용 시 주의사항이에요. 운영비 통장상에는 이체를 하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돈이 남고 여기에 돈이 부족해요. 그런다고 해서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저희가 현재 수익에 대해서 수익금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공식적인 계정은 어떤 거예요? 기타 전출금이죠. 원래는 사회복지법 재무회계 규칙에는 이게 이제 법인 전입금, 법인 전출금인데 저희는 이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때문에 나온 계정이에요. 그래서 대표 통장으로 기타 전출로 나가서
뭘로 나가야 돼요? 운영비 통장으로 들어갈 때는 기타 전입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전입금은 기부행위예요. 그러니까 운영의 주체가 되는 법인이나 대표가 그 아들 사업 쪽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 전입금 어떻게 돼요? 상환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부득이하게 이체해야 될 경우에는 기타 전출금으로 대표 통장으로 이체를 한 다음에 기타 전입금으로 다시 다른 그 운영비 통장으로 이체를 하는 게 관리하시기가 되게 용이한 거죠. 그래서 저희 장기요양기간 재무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예요? 급여 이체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지급액을 먼저 이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급여대장상의 4대 보험료 총액을 예수금 통장으로 이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급여대장상의 원천세 총액을 예수금 통장으로 이체하시고 급여대장상의 본부금의 총액을 4대 보험 예수금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한 다음에 다시 운영비 통장에 본부금으로 세입으로 이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급여대장상의 퇴직금의 총액을 퇴직금 예수금 통장 이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급여 이체 날에 해야지 나중에 상대 계정을 잡을 때 저희가 이제 현금 출납부라든지 아니 총계정 원장부로 뺐을 때 마이너스 항목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25일 날 해야 되는 업무가 25일 날 해야 되는 업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급여 이체 날에.